승리를 이끌었던 주역이 어느 폴리스였죠? 아테네였죠, 아테네. 스파르타도 큰 역할을 했는데, 스파르타는 희생을 해가지고, 물론 승리에 일조를 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페르시아 군대 쳐들어왔을 때 이걸 잘 이끌었던 리더는 아테네였단 말이에요. 아테네가 이제 또 배를 이용해가지고 물자나 이런 것들도 많이 공급을 했고.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 이긴 그리스를 아테네가 이끌어가요. 아테네는 아까 배에 나온 것을 봐서 알 수 있듯이 배를 타고 흑해나 지중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버는 상업이 발달한 폴리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리스는 자기들이 이제 벌어들인 돈을 요 에게의 한가운데 있는 델로스 섬이라는 곳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 전체의 동맹을 이끌어가면서 페르시아가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돈을 상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삥을 뜯은 거예요. 같은 그리스 안에서. 그리고 그 금을 다 어디다 어느 섬에다 저장했다고요? 예. 뭐 태양의 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여신이 태어났다는 그 아폴론 섬에 이 금을 저장하는데 그래서 이 아테네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갔던 그리스 연합을 무슨 동맹이라고 부른다? 델로스 동맹이라고. 그리고 이 델로스 동맹을 이끌어가던 시기에 아테네가 이제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에 아테네에 또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페리클레스예요. 누구라고요? 페리클레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한 단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외형적 특징은 자 일단 뭐가 컸을까요? 머리가 컸어요.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를 묘사한 조각상이나 흉상을 보면은 페리클레스가 다 투구를 아까 레오니다스는 머리가 작아가지고 쏙 들어가죠, 투구가. 근데 페리클레스는 어때요, 투구가? 걸쳐놨죠, 여기다가. 그죠? 어? 투구예요, 투구. 자,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는 머리가 컸던 만큼 안에 들었던 것도 많았던 거예요. 굉장히 아테네 민주정치를 잘 이끌어갔는데, 당시 우리 요 이전부터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발달해 오고 있었죠. 그죠? 뭐, 처음에는 재산 많은 사람들만 민주정치에 참여시키기 투표권을 주기도 했었고, 여기서 또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독재 정치가 한동안 실시되다가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독재자를 추방하는 제도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뭐였죠?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름 적어내는 거. 도편 추방제라는 걸 만들어냈죠. 그죠?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안건을 내면 그 안건을 예전에는 그 그리스에서도 귀족이라고 불리는 조금 이제 더 발언권이 센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정치에 반영하는 그 기관을 민회라고 불렀거든요. 이 페리클레스는 민회의 권한을 더 강화해. 그리고 이제 페리클레스는 공식적인 그 관직이 장군이었거든요. 아테네를 수호하면서 아테네 정치를 이끌어가는 일종의 대통령 같은 역할이 아테네에선 장군이었어요. 이 장군은 1년에 한 번씩 선출이 되는데, 자, 이런 공직을 장군 같은 고위직 외에 나머지 공직들은 다 제비뽑기를 해서 뽑았어요. 네. 자, 이런 제도를 추첨제라고 불러요. 장군을 제외한 고위직들, 이 고위직들은 다 어떻게 해서 뽑았다고요? 추첨을 해서 뽑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테네 시민이면 누구나 관직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군이라든지 정말 그 귀족, 보통은 제일 높은 그 귀족들이 보통 가졌던 관직까지는 추첨을 안 했어요. 이 장군 자리는 1년에 한 번씩 뽑는데 페리클레스가 30선을 해요. 몇 번을 했다고요? 30선을 하면. 그쵸. 30년 동안 계속 이제 페리클레스가 뽑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페리클레스가 그만큼 명망이 좀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이 일단 장군 투표를 하면은 거의 일방적으로 페리클레스를 좀 몰표를 줬다고. 자, 그리고 어, 아까 우리 저 막 노 젓는 사람들 봤죠? 예. 그리스에는 노를 젓는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노 젓는 일이 힘들까요? 만만할까요? 장난 아니에요. 죽어요, 죽어. 예, 일반 단련 안 된 사람들이 노 저으려고 하면은 이런 데 다 나가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아무튼 엄청 힘들게 노를 저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큰 공신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계속 참여를 요구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게 요 시기부터기도 한데 거기서 다 나아가서 이 사람들 개고생했는데 전쟁 끝나면 받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고생한 그 노군들한테도 돈을 줘요. 전쟁이 끝나면은. 이게 수당제예요. 연금처럼 계속 줘요. 근데 이걸 계속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아테네가 델루스 동맹의 맹주였죠. 그러니까 다른 폴리스들로부터 상납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시민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주의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다른 폴리스들의 희생이 좀 그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아테네가 잘 나간 거예요. 자, 당시 요거는 이제 또 다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 페리클레스한테는 애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아스파시아라는 여인이었어요. 하트. 자, 이 여인은 직업이 헤타이라였어요. 자, 그 성인들의 이야기긴 한데 보통 성인들 이제 막 폭군들이나 얘기할 때 남자들이 술 마시죠. 근데 혼자 마셔요? 누구랑 마셔요? 폭군들이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누구랑 마셔요? 엄마 아빠랑 먹어서 예쁜 여자랑 먹죠. 그죠? 미녀들 데리고 먹잖아요. 그죠? 자, 아테네에서는 술을 남자들이 이제 술을 마시러 오면은 그 남자들을 접대하는 접대부들이 있었거든요. 그 접대부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헤타이라고 또 하나는 포르네라고 불리는 사람. 헤타이라는 남자들이 술 마시러 오면 주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술 마실 때 그냥 혼자 계속 술만 마시면 심심하잖아요.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는. 근데 보통 미모도 겸비하고 있고 그 술자리 매너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빠삭하게 아는 좀 소위 말하는 고급 접대부예요. 그죠? 돈 받고 하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은 헤타이라들은 지적인 능력도 꽤 있어요. 예. 하지만 결국은 남자들 술상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아니죠. 소르네는 뭘까요? 남자에게 술 마시면 남자들 정욕이 끌어오르죠. 남자에게 육체적 관계를 허용해지는 여자들을 포르네라고. 자, 여기서 이 말이 유래하죠. 포르, 노. 예. 너희들 그 흔히 들어봤을 때 야동. 예.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술 마시러 온 남자들을 육체적으로 만족을 주는 여자들. 포르네. 근데 아스파시아는 포르네가 아니라 헥타이라였어요. 근데 당시 페리클레스가 이 아스파시아를 꽤 좋아해가지고 부인이 있는데도 거의 이 아스파시아를 그 자기 저희 제 본부인처럼 거의 데리고 살다시피 했어요. 이 아스파시아가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는데 아스파시아랑 교류했던 한 또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는 요 페르시아 전쟁이 끝났을 무렵에 20대 이제 초반이 되는 좀 젊은 남자였는데 이 남자의 아버지는 석수였어요. 석수. 석수는 뭐 하는 직업일까요? 돌 쪼는 사람이에요. 돌. 정으로 돌 깨가지고 이렇게 조각하는 사람들 있죠. 예. 엄마는
산파였어요. 산파는 뭐 하는 사람이죠? 산부인과 가면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요즘으로 치면 산파예요. 아이 낳을 때 여자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거 도와주는 역할, 아이 잘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산파예요. 네. 보통은 그 여자들 출산하는 거 옆에서 남자들이 지켜보지 않죠. 여자 여기가 다 드러나니까. 보통은 같은 여자들이 지켜보는데 그 젊은 여자들이 아이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보통 경험치가 많은 여자들이겠죠. 그죠? 아이는 출산을 여러 번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산파라고 불렀다고. 보통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의 아빠는 석수, 엄마는 산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누구? 아테네가 페르시아 물리친 다음에 델로스 동맹 이끌면서 잘 나갔다 그랬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델로스 동맹 맹주로서 잘 나갔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자기네가 모시는 신, 아테네가 왜 아테네예요?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그 폴리스기 때문에 아테네죠. 아테나 여신을 상징하는 아테나 여신을 기리기 위한 큰 신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아버지가 석수였기 때문에 보통 이 시대 때는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아마 20대 초반의 젊은 소크라테스도 요 당시에 이 파르테논 신전 공사에 참여했을 거로 추측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을 꽤 벌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그런 소크라테스 기술자니까. 예. 그리고 여기 참가한 대로 이제 그 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아테네에서는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누구랑 대화해가지고 이제 어떤 결론을 내거나 하는 그런 토론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인데 소크라테스가 이 아스파시아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공개적으로 자기 스승은 아스파시아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 아스파시아랑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육체적 관계는 아니고 아스파시아가 지혜롭고 말을 잘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이 아스파시아에게서 여러 가지를 좀 배웠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젊은 시절 한창 조각을 드러내고 조금씩 그 뭔가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무렵은 아테네가 아주 잘 나가는 시기였어요. 전성기. 자, 소크라테스는 선생님 봐봐. 막 그 자기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막 그 체조 같은 것들도 열심히 하고, 예. 뭐 맨손 체조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자 이런 그런 운동도 되게 즐겨하고 음식도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으면서 건강 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 소크라테스가 누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건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왜라는 질문을 자꾸 했기 때문에 너희 자꾸 만약에 누구랑 만났는데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좀 짜증나죠? 그죠? 뭐 답을 결론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건 왜 그런데요? 그건 왜 그런데요? 자꾸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처음에는 비호감으로 좀 낙인이 찍혔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도 항상 차근차근하게 대답을 잘해주고, 자, 그랬기 때문에 점점 이 그리스 세계에서 이 소크라테스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그가 택한 대화나 토론의 방식이 어떤 효과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유용하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점점 많은 명성을 얻게.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를 따르는 팬들이 많아졌어요. 그 팬 중에는 알키비아데스라는 팬이 있었어요. 꽃미남, 엄친아, 귀족의 아들이에요. 얼굴이 이 알키비아데스를 묘사한 사진이나 그림 보면 하얀 피부에 아주 미끈하게 잘생긴 남자예요.
소크라테스랑 나이 차이가 거의 아버지 아들 차이였는데 알키비아데스는 이 소크라테스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했어. 스승으로 모셨다면. 근데 그리스 세계에서는 요 당시에 암암리에 이런 게 좀 유행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의 관계. 어떤 관계죠? 그쵸. 동성 연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300 영화에 제가 다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그 아테네 사람들을 스파르타 사람들이 호모라고 불러요. 호모. 호모가 동성애자들을 호모라고 하죠. 그냥 동성애자들을 좀 낮춰가지고 호모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아테네도 그게 유행했는데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를 그냥 정신적으로 존경하는 것에서 더 넘어가가지고 유혹을 하려고 하기도 했다 그래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막 소크라테스를 불러가지고 밤새 술을 먹다가 막 이제 이렇게 좀 취한 모습을 보이면서 벌거벗고 막 이렇게 누워있고 막 이렇게 소크라테스를 유혹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자, 근데 아무튼 요거는 철학 얘기를 이렇게 조금 더 할 거고 아테네가 잘 나갔다 그랬죠. 근데 아테네가 잘 나가는 게 배 아픈 폴리스가 있었어요. 어느 폴리스? 스파르타. 여기 전체는 크게 무슨 반도예요? 발칸 반도죠.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도 반도거든요. 여기 조그맣게 연결돼 있죠, 여기. 그죠? 이 반도를 발칸 반도에 속한 이 반도를 펠로폰네소스 반도라 그래요. 무슨 반도? 아테네가 자꾸 승낙금 명목으로 돈 가져가고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던 스파르타가 아테네 불만 푸는 폴리스들한테 연락을 돌려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 펠로폰네소스 동맹 대 델로스 동맹끼리 전쟁이 벌어진다. 이게 무슨 전쟁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이 전쟁에서는 처음에는 아테네가 유리했어요. 왜냐면 돈도 많고 해상무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가 또 많았기 때문에 유리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아테네에서 전염병이 돌 페스트라고 불리는. 자, 이 전염병이 돌면서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그 와중에 아테네 전성기를 이끌고 있던 머리 큰 사람 페리클레스가 죽어요. 뭐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자, 뛰어난 지도자를 잃고 아테네가 우왕좌왕하기 시작해요. 이때 짜잔 나타난 인물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소크라테스를 사랑했던 알키비아데스였어요. 꽃미남이라 그랬죠? 네. 귀족 아들이라 그랬죠? 당시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 또 유명했기 때문에 알키비아데스가 장군으로 추천이 돼가지고 아테네 군대를 이끌게 돼요. 자, 근데 뭐 요거 얘기는 철학 시간에 할 거니까 여차저차해서 알키비아데스가 별로 능력이 없는데 장군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근데 이 알키비아데스가 출정하기 전날 이 그리스인들이 모시는 헤르메스 신의 석상이 이 일부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아무튼 알키비아데스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알키비아데스 소행으로 여겨지게 돼요. 자, 그래서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 군대를 이끌고 이 시칠리아라는 곳으로 가 있다가 아무튼 반역 혐의를 뒤집어 쓰게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로 돌아와가지고 자기는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적국이었던 스파르타한테 오히려 항복을 해버린다. 아테네로 돌아갈 바에야 지금 내가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스파르타에게 항복을 한다.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밀리게 되기 시작을 하고 최종적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승자는 누구?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게 돼. 네. 시칠리아는 식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
자, 그리스는 척박하다 그랬죠. 산이 많고 농사가 수확량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일찍이 다른 지역에서 식량을 공급했는데 대표적인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시칠리아 섬이 있어요. 여기서 밀을 공급했고, 자, 또 우리 여기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중해 저 아래로 내려가면은 북아프리카에 이집트라는 곳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동아시아에 소아시아 지역, 서아시아 지역,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서 밀을 보통 구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시칠리아는 곡창이었는데 이 시칠리아를 놓고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팽팽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결론은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에 항복했다 그랬죠? 여기 시칠리아는 진짜 누구 따라갔어요? 그리스 식민지배를 받고. 여기 보시면 그리스가 이 이탈리아 지역에도 식민 도시를 건설하거든요. 그 여기를 지금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네아폴리스라고 줬죠. 이 네아가 뭘까요? 네아. 이게 뉴예요, 뉴. 네오라고 쓰죠? 새로운 도시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폴리스. 이 네아폴리스를 이탈리아어로 읽으면은 이렇게 읽죠. 뭐라고 읽죠? 나폴리라고 읽죠. 자, 이탈리아의 유명한 휴양 도시이자 그 남부의 따뜻한 이 도시 나폴리가 원래는 누가 세운 도시라고요? 그리스인들이 여기저기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식민 도시로 건설했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여담 TMI 말씀드리면은 봐봐. 그리스 신화 보면 헤라클레스란 힘의 신 들어봤죠? 이 헤라클레스가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 과업을 수행하죠? 그쵸. 헤라가 내린 저주를 풀기 위해서 12가지 그 미션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이때 헤라클레스가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헤라클레스가 실존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알 수 없죠? 근데 헤라클레스가 12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은 곧 그리스 사람들이 기원전 8세기부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지중해 일대를 왔다 갔다 한 것들을 그리스 사람들이 신화로 그 묘사한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배적인 해석이에요. 저기 밑에 카르타고는 뭐예요? 카르타고는 이제 이 당시에는 그리스와는 좀 별개의 세력이었죠. 페니키아가 만들어 놓은 식민 도시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펠로포네소스 전쟁의 승자는 누구였다고요? 스파르타. 한동안 스파르타가 패권을 장악했는데 이 패권에 도전한 폴리스가 테베라는 폴리스였어요. 누구? 테베. 테베는 아까 우리 중장보병들 보면 창이 어떤 길이었어요? 사람 키 정도 되는 길이었죠. 근데 테베는 그 창을 길게 만들었어요. 자, 창을 한 5m 정도 되는 긴 길을 만들었다. 이거를 한 명이 들어요. 훈련을 하면 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리치가 길어지면 어때요? 적들이 접근해 왔을 때. 더 미리 찌를 수가 있죠. 이 장창보병 플러스 테베에는 신성부대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무슨 부대? 이 신성부대는 뭐가 네. 좀 이런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Sacred Band of 테베. 테베의 신성한 부대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남자들이죠? 예. 근데 어때요, 좀 느낌이? 세 보이죠? 또 상체가 좀 어때요? 좀 특이하죠? 예. 그리고 손을 지금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깍지 이렇게 꼭 잡고 있죠, 그죠? 예. 자, 동성애자로 이루어진 부대. 자, 부대원들이 동성 커플로 이루어진 부대.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자, 싸워요. 근데 내 옆에 있던 내 같은 파트너가 죽었어요. 어떨까요? 슬프겠죠?
자기 친구이자 뭐가 죽은 거예요. 애인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 부대는 엄청 끈끈했다 그래요. 이게 테베의 신성 부대예요. 네. 자, 아테네 못지않게 동성애로 유명했던 폴리스가 예. 자, 이 신성 부대인데 자, 이 부대는 아무튼 테베에게 강력한 군사력의 원천이 돼가지고 장창보병과 더불어서 이 테베가 스파르타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어서 스파르타를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테베가 이 지역을 장악을 해요. 자, 근데 이렇게 지금 그리스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혼란한 틈에 북쪽에서 마치 한국 사람들이 저 북쪽의 여진족 무시했잖아요. 오랑캐라고. 그 그리스 사람들이 무시하던 오랑캐들,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마케도니아의 국왕은 이 사람이었어요. 필리포스 2세. 이 사람은 아내가 마케도니아 옆에 있는 에페이로스라는 나라의 공주 올림피아스라는 여자였는데 이 올림피아스가 필리포스를 두고 제우스랑 바람을 폈다 그래요. 근데 필리포스가 그거를 몰래 훔쳐보다가 제우스에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필리포스가 한눈이 애꾸눈이 됐다는 전설이 있어요. 아무튼 이 필리포스는 어렸을 때 이 테베라는 곳에 인질로 가 있었거든요. 마케도니아가 그때는 힘이 약해가지고 이때 테베에서 장창보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배워와요. 나중에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와서 군주가 된 다음에 마케도니아 안에 군사개혁을 이뤄내고 이 그리스 지역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필리포스가 이제 내려와서 이 그리스 지역을 장악을 한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리스가 치고받고 페르시아랑 싸워서 페르시아를 물리친 다음에 자기들끼리 내분이 벌어졌죠. 처음에는 스파르타가 그 다음에 테베가 승리했다가 이 혼란한 거를 최종적으로는 그리스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무시하던 누가 지배하게 된다? 마케도니아가 지배하게 된다. 그 마케도니아의 국왕은 필리포스 2세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다음 시간에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죠 마케도니아 그 주변에서 무덤이 하나 발견됐는데 저게 필리포스 2세 무덤이 아닐까라는 추측들을 역사학자들이 강하게 했어요. 유골이 나왔는데 그 유골을 토대로 복원을 한 거예요. 필리포스 2세의 얼굴. 하지만 필리포스 2세의 얼굴이란 보장은 없어요. 2000년도 더 된 사람이기